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방송의 TV토론 토요 이슈 진단의 권정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귀농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제 농촌으로 돌아가는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귀농귀촌이 농촌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마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 사회와 경제 그리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섭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화군 비라리 마을의 송성일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최웅국장님 자리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웅입니다. 그리고 이정희 기자도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선 출연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역만 해도 귀농귀촌이 트렌드라 할 정도로 낙향한 도시민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기자, 우리 귀농인구 어느 정도나 증가를 했습니까? 네, 한 10년 동안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귀농, 귀촌을 합친 숫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2004년에요. 전국 귀농, 귀촌 가구가 한 1000가구가 좀 넘었습니다. 이 중에 4분의 1이 경북으로 왔고요. 이게 딱 10년 만이죠. 지난해 전국 귀농, 귀촌 가구가 4만 4천여 가구.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한 4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인구수로 보면요. 한 8만여 명이 농촌으로 이동한 겁니다. 경북의 그 경우를 보면요. 귀농 가구 수는 5,500여 가구, 10년 만에 역시 20배 가까이 늘었고요. 인구수로는 지난해만 10,000명 가까이가 왔습니다. 경북은 뭐 11년 연속 귀농 귀촌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이었는데요. 경북에서도 시군별로 집계를 보면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귀농인을 중심으로 보면요.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상주였고요. 그다음에 네. 청도, 봉화, 그리고 의성, 영천, 문경 순으로 많았습니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귀농인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봉화군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봉화군의 인구가 한 34,000명 정도 되는데요. 2000년부터 집계만 해서 봤더니 귀농인이 한 4,000명 정도. 아하.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봉화군 전체 인구의 한 12%를 네, 차지하고 10% 있었습니다. 넘군요. 네. 그리고 귀농 귀촌인의 연령대를 한번 살펴봤더니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 40대. 그러니까 한 40대, 50대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을 따로 떼어놓고 봤더니 요즘은 귀농보다는 귀촌 증가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수치상으로도 귀농 인구가 예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이렇게 귀농붐이 일어난 이유와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 상황이죠. 네네.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있어서 오히려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이것은 아마도 1998년에 그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귀농인구가 굉장히 급증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귀농인구가 증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인구 연령 집단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역시 은퇴 연령에 도달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부모를 봉양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대학에 진학하는 등 굉장히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점을 고려해서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특히 연령대를 불문하고
아마도 도시 생활에서 오는 피로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인식들, 즉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농촌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이 자리에도 귀농인이 계십니다. 송 회장님, 네. 귀농 19년 차이신데요. 앞서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로 보아서 귀농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어떻게 분류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뭐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할 귀농의 조건을 갖춘 아주 낭만적인 귀농을 했습니다. 네. 뭐 세상이 부대끼기 싫고 그냥 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먹고 살면 된다. 뭐 이런 정도 소박한 생각으로 뭐 농촌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아무런 또 뭐 농업 기술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귀농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년이 흐르셨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고요. 귀농 귀촌 우리 제대로 하려면은 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해 기반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꿈을 만들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는 귀농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관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농촌의 상, 뭐 저는 그랬지만은 거기까지 해가지고 하는 귀농들은 사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농촌에 대한 바른 이해, 네. 그다음에 농업 농촌에 대한 따뜻한 애정, 네. 그다음에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귀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준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최 국장님, 지금 그 지자체마다 귀농 귀촌을 어떤 지역 인구 증가 그리고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활로로 보고 유치에 살을 걸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에는 지금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동안 이제 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네. 이런 걸 해서 농촌에 이제 그리고 42조 원 뭐 농업 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그 농업의 이제 활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새는 이제 귀농하는데도 보니까 이정희 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북에 최근에 3년간 보니까 귀농 가구가 6,300가구 정도 왔습니다. 네. 매년 이제 한 개 면 정도 인구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50대 이하 가구 수 75% 젊은 이제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시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가지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이제 지식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지역에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농업의 형태를 보인다든가 네.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을 뭐 발굴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 회장님, 조금 전에 그 이정희 기자가 봉안구에 이제 10% 이상이 네. 귀농귀촌인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랬는데 네. 실제 지금 귀농귀촌이 우리 농촌 현장에 어떤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 농촌은 뭐 지리적 이유도 있고 다소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래서 뭐 현실의 이제 변화에 둔감한 그런 측면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나고 자란 새로운 인구가 마을로 유입되면서 마을이 다소 어수선해진 건 사실이지만은 네네. 새로운 이렇게 가치들이 좀 마을에 뭐 흘러 넘치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평생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스스로는 몰랐던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 뭐 농업 생태,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일들에 사실 귀농인들이 많이 앞장을 서고 있고요. 또 그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는 이런 트렌드에도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귀농자들이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들로 보면 인근의 그 환경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귀농자들이 항상 그 핵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봉화의 영풍 재련소, 네네. 철거 운동의 중심에 뭐 귀농자들이 있다든지 또 뭐 영양댐 뭐 반대 운동에 귀농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든지 이런 예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양적 귀농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그 전국 최고의 귀농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이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시의 경우를 보면은 1년에 한 개 면단의 인구가 이주해 왔다고 할 정도로 양적 증가가 대단한데요. 이 기자, 귀농 인구가 이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농촌진흥청 그리고 김 연구원님 계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상반기에 전국 귀농 기촌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정착 실태 이 설문조사에서 귀농 기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가 자금 부족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뭐 영농 기술 습득, 농지 구입이 어려웠다가 뒤를 이었고요. 그 다음이 생활 여건이 불편하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어려웠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이런 그 조사 결과는 1년 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더라고요. 그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입 감소를 들었는데요. 다음이 뭐 생활 불편, 문화 여가 생활 미흡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정확한 통계가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귀농 기촌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전라북도가 역귀농 귀촌한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소득이 적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귀농 귀촌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귀농 기촌 그 열풍에 비해서 아직까지 정책이 제대로 뭐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사회적인 여건도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장님, 방금 이 기자 이야기했지만은 이처럼 그 붐처럼 일고 있는 귀농 현상에 비해서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그 귀농 정책은 전체 농업 농촌 정책 큰 그림에 아주 작은 하부 단위입니다. 사실 농촌이 밥 먹고 살만한 공간이면 귀농 정책 따로 안 펴도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지금 농업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다 됐고 올해 쌀마저 개방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농촌의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귀농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귀농인이든 기존 농민이든 그 삶의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한 그 농업 기반을 만들고 도시와 동일한 그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런 풍토라면, 그런 사회 서비스가 갖춰진 농촌이라면 귀농자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장님께서 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김 의원님, 그 정책적인 문제 가운데 우선 귀농 교육을 약간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실패 없는 귀농을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그 행정도 그렇지만 교육이 필수적이다,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귀농인들이 정말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 교육 정책에. 첫 번째는 양적인 문제인데요. 귀농하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투입이 적은 거죠. 귀농하려는 분들에 비해서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의 양이 적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질적인 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다양한 것 자체는 좀 뭐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동기가 다르니까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닌데, 덜어는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그런 귀농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조율하는 그런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필수 과정을 모두 거친다고 해서 그림 같은 집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돈도 쉽게 벌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나 혹은 언론 모두가 귀농의 성과만 과대 홍보하는 경향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막상 귀농을 했을 때 현실과 괴리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건데요. 송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실제 사실 그 TV 프로그램이나 그 정책 홍보를 보면 귀농이 보랏빛 일색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귀농의 성공 사례를 찾는 것보다는 누구나 귀농해가지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의 성공 사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사회적, 그 문화적 토대에서 정책적 지원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공 사례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결국은 달리 말하면 지금 농민이 힘든 거는 당신이 성공 못한 당신 책임이다. 라는 거로 사실은 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 정도로 너무 좀 보랏빛 1세기의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암담하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의 귀농 정책 궁금합니다. 귀농 인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닙니까? 이제 양적인 증가를 넘어서 내실을 기할 만한 정책들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유입 단계는 이제 정보 제공,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기 단계는 실습 내지는 교육, 그다음 정책 단계는 이제 뭐 빈집을 이제 수리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창업 자금, 요거는 이제 국고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 외에 이제 안정화 단계에 가면은 이제 우리 도에서 이제 한 1,800억 정도 됩니다만 농어촌 짓는 기금을 네. 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농민 사관학교가 사실은 이게 농업인들이 필요한 과정은 거의 다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기농인 자격이 아니고 일반 이제 농업인으로서 그 관심 있는 분야, 원하는 분야를 이제 뭐든지 연간 한 70개 과정 정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이제 다 대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각종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10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가 아니면은 신청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뭐 아마 이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귀농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해결책도 고민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그 농촌에서 공동체와 인간관계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고 자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삶에 익숙하던 도시 귀농인들이 막상 이런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정착에 상당히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도시에서는 이웃을 신경 쓰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 이웃과 소통 또 더불어 사는 삶이 필수이죠. 그 귀농인들이 내려와서 당장 살 집을 구하는 것도 또 뭐 농사를 지을 땅을 마련하는 것도 뭐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부터 그 이웃과의 그 이웃의 도움 없이는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건 그 귀농 귀촌한 분들은 대부분 그 인간다운 삶 그리고 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네. 위해서 그 농촌으로 내려오는데요. 더불어 사는 농촌 문화의 특성상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그 농촌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이 부분에서는 먼저 귀농 귀촌한 분들이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좀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그 지자체에서요. 그 눈에 띄는 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주시에서 보면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귀농을 한 뒤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웃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한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 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이웃과 불화가 또 정착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이런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또 아예 처음부터 내려올 때 그 동호회나 단체에서 5가구 이상 그 같이 내려오면요. 그 귀농 마을을 조성하는데 한 5가구는 7천만 원. 그리고 뭐 더 많으면 1억 원까지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다 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 기자는 어떻습니까? 지난 19년 동안 이러한 일대로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 귀농자의 경우에 뭐 공동체 의식에 부족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말씀을 나눠보면 그 농업 기술적인 부분, 경제적인 준비 이런데 몰두해 있지 실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사실 전혀 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공세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또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 항기성하고 마을 공동체의 그런 문화들을 좀 공존할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농 실패 사례도 이제 많이 접해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크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를 못 풀어가지고 나가는 경우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뭐, 마을의 인심이라든지, 개인의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 기농 지원 정책의 어떤 잘못된 측면도 일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민들은, 나는 평생농가 지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기농자한테는 뭔가를 주냐. 그리고 기농자들은, 정보 취합 능력이 뛰어나니까, 정책 지원금을 기농자들이 다 가져간다. 이런 비의식을 가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농자들은, 이 지역 그 토박이들이, 뭐 토고라고도 하죠. 그분들이 관가 유착이 돼가지고 정보를 독점하고 온갖 그 농업 지원 정책 자금들을 독식한다. 이렇게 상호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상호 원망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양자의 말이 일부 맞기도 하고 사실 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 좀 현물 중심의 그 기농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그런 불신을 좀 막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기농 지원 정책이 아까 뭐 집들이 40만 원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마을 주민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관에서 준 돈 가지고 사준에 40만 원 다 썼나 이렇게 안 생각하시죠. 4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밖에 안 푸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농자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적 툴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 국장님, 방금 그 이장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귀농인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토착에 있는 농민들이 역차별이다 이런 불만도 들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생각의 폭을 내지는 생각의 방향을 조금 빨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사실은 정책이라 그런 것은 이제 수많은 경우 사례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대응하기는 사실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농인 입장에서 보면은 홍보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해놔놓고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이제 뭐 우리 도에 이제 뭐 기농 정착금이 그렇습니다. 한 150명밖에 안 해주거든. 네. 1년에 이제 거의 뭐 2,000가구가 들어오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기농인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업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농업에 새로 취업하는 신입사원 네.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뭐 측정해 놓은 것도 없고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농기계 뭐 중고 농기계라도 구입하게 한다든가 빈집 수리가 최소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 이런 좀 이제 마음.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농촌 마을들이 없어지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이제 하면서 그럼 결국 이제 기농인들이 없으면은 계시는 분들도 이 마을이 없어지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늙어서 늙어가면서 이제 마을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기농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다시 살아야 되는 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공감대, 지역 이제 토착민들과 기농인들 간의 어떤 이제 공감대가 좀 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다면 그런 쪽에 뭐 정책을 좀 이제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우리 기농연합회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농인들 같으면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이래가 이제 초기에 정착하고 하면은 일반 이제 지역 사회 내지는 이제 지역의 이제 농업 단체 같은데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10년, 20년이 돼도 뭐 우리 송 회장님은 안 그러십니다. 많은 경우 아직도 이제 기농인이다. 우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서로 이제 바꿔서 지역 사회에 이제 같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만 이제 기농 하시는 이제 경험이 오래된 분들은 멘토링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멘토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뭐 정책이 훨씬 이제 좀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자 지금까지 그
도시 귀농인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는 정반대로 도시 귀농인이 농촌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가 않겠습니까? 도시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공동체 회복에 큰 힘이 되지 싶은데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농촌진흥청이 귀농 기촌인들한테 정착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당신들이 그 마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사회복지 분야 혹은 저소득층 지원 이런 봉사라고 꼽았고요. 네. 그 다음이 상담이나 학교, 평생교육 분야,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인터넷 교육, 그 다음에 뭐 농산물 상품 기획, 마케팅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귀농 기촌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서툰 농사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정착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예를 들면요, 저희 예천 지보면이라는 곳에 가면 신풍미술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귀촌한 화가가 미술관을 지어서 줄곧 마을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마을을 아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은 예인데요. 뭐 이건 아주 드문 예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귀촌한 분들이 이웃과 소통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관심, 배려 이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기자, 귀농 기촌 인구가 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을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숙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의 귀농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면서요.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젊은이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잠깐 통계를 보면요. 2030 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 귀농이 굉장히 늘었는데, 30대 이하, 그러니까 20대, 30대 귀농인들이요.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한 3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11년에는 한 5천 명을 넘어섰고요. 그 이후에 4년 동안 줄곧 5천 명 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귀농의 경우만 따져보면, 2030 세대가 전체 귀농인의 한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죠. 한 11%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농촌에 정착하기는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40, 50대처럼 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지낼 집을 구할 여력도 만만치 않고요. 농지 구하기는 더더욱 그렇죠. 또 지자체마다 뭐 각종 지원금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정책들이 농지나 시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해야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젊은 층한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대개는 젊은 귀농인들이 노동력을 대고 또 인건비를 받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청년들을 좀 젊은 싼 비용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저렴한 일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또 적은 비용에 또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건 뭐 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재밌군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로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젊은 층이 많은데요. 사실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통계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기성세대 귀농인들보다는 실패율이 훨씬 높은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김 의원님, 이 기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귀농을 한 젊은이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책 그리고 지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농산 인턴제 같은 제도는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부터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지원이나. 젊은 분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네네. 지원해주는 정책은 공식적으로 없고요. 네. 그 농산업 인턴제도 그랬던 건 아니죠. 연세가 네. 좀 있으신 분들 받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인턴십이었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 농업을 배우면서 일정 부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지난 정부 때 몇 년 전에 일자리 정책의 일종이니까 전부 다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시켜서 한꺼번에 통합 추진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은 선도농가 현장 실습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최장 5개월간 그 선도농가에 가서 농사를 배우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달에 최대 8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인턴십 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분들이 자영농으로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네.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그저 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종류의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송 이장님, 지금 계시는 비나리 마을에도 젊은 귀농이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들 뭐 옥회 정책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들이 그 정착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느끼시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농업 관련 창업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청년들을 농촌에 끌어들이기 힘들다. 이게 이제 저희 판단인데요. 사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청년들이 자 귀농하세요 하면 귀농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공간, 그 다음에 농촌에 익숙해질 때까지의 좀 최소한의 그 생활임금 이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9월 20일 날 대구 커뮤니티 경제에서 개설한 그 청년 학교 수료생 한 20명 정도가 저희 마을에 견학을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농촌의 정착을 다짐해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 마을을 오는 거죠.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2~3명 정도라도 우리 마을에 붙들어 두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서 그 청년들한테 아무것도 제시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자, 집 제공해 줄게. 좀 같이 농사 지어보자. 아니면 당분간 1년 정도는 뭐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생활비를 대줄게. 같이 한번 고생해 볼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하고 싶지만은 마을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창업의 안정망이랄까 이런 측면들에서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패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좀 정책적으로 아까 이제 김 의원님 말씀에서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다른 좀 정책적 배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강원도가 올해부터 농부 월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젊은 귀농인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 기자,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젊은 귀농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네, 먼저 말씀하신 강원도 사례를 보면요. 금방 송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젊은 층들이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4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20살에서 45살 미만의 이 젊은 어떻게 보면 좀 젊은 귀농인들 한 50명을 선정해서요. 첫 해는 80만 원, 그리고 2년 차에는 50만 원씩. 그러니까 이제 월급 형태로 지원하는 건데요. 물론 청년 실업 고용 문제 해결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젊은 농업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주목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은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농업 이런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젊은 층의 귀농이 아주 중요하다고 대응을 해 왔는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귀농이라는 말 대신에 취업할 때 치자, 농업할 때 농자를 따서 취농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2012년부터 신규 취농 종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역시 45살 이하의
젊은 그 농업으로 농촌으로 보면 좀 젊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농인들 또 창농인들에게 준비 기간 2년 그리고 독립 기간 5년 합해서 7년 동안 그 급여 형태 역시 보조금을 주는데요. 1년에 한 15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요즘 환율로 하면 월 125만 원, 그러니까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그 농촌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요. 그 농업대학 그리고 뭐 선도농가 그리고 농업법인 이런 곳에서 1년 정도 그 교육을 받고 혹은 연수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같이 귀농을 하면 한 50% 정도 더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농업 선진국이라고 또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요. 이미 40여 년 전, 그러니까 1973년부터 이런 그 농업 인력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청년 농업인이 창업을 하면 그 우리 돈으로 한 해 최대 4,5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산간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보다 농사짓기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지원금이 더 많고요. 또 용자금 이자도 낮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5%라고 하면 평야지대 그 젊은 그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이율은 한 2.5%, 산악지대는 1%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그 정책들이 모두 젊은 층을 농촌 또 농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국장님, 우리 경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의 귀농을 유인할 만한 젊은이들 귀농자를 위한 정책 배려 이런 것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한 3년쯤 됐습니다. 네. 약간 이제 성격은 기농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후계 세대 육성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돈에 이제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 청년 리더 양성을 네, 해서 청년 리더. 농가계 고등학교 지금 이제 처음에 한 거는 이제 김천에 있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아예 이제 뽑을 때부터 가업을 승계하겠다. 네. 그런 특별 전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습 중심으로, 인턴십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졸업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신농을 했을 경우에, 이제 부모 걸 받더라도, 하면 이제 가장 아까 이제 농부 월급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젊은 강원도에서. 저희도 성격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아마 월급제라면은 그냥 생계 내지는 이런 거라면은, 저희들은 1년에 500만원씩 3년간, 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과제 이수, 요거 이제 생계자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그런 쪽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또 입학 설명회를 했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해서 이제 하니까 당장 이제 농가계 고등학교 이제 경쟁률이 그전에 1.1대1 미달 겨우 정원 채우기 힘들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1.7대1 양쪽이 이제 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뽑은 이제 3년간 누적이 지금 415명 파악이 되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100%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아마 후계 농으로 이제 육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는 이제 대학생 창업 동아리, 농업 창업 동아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직까지는 정책을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제 농가계 고등학교 이제 저것처럼 이제 500만 원씩 지원한다든 이런 것들은 아마 대학 창업 동아리에도 농촌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에 이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송성일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협의해서 저희들이 뭔가 이제 좀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농가계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바로 이제 부모 농사를 이어봤는데 이분들한테는 또 이제 하나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 그래서 여기 이제 3년 이상 되면은 농사를 지으면은 경북대학교 농산업학과를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규 이제 학사 과정으로 해서 정원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또 대학 진학 기회를 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면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호응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이런 유사한 정책, 농가계 고등학교, 농가계 대학교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조만간에 이제 가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최근 농업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는 6차 산업,
그리고 이 6차 산업을 귀농 정책과 연관시킬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 먼저 6차 산업이란 무엇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6차 산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이 6차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와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 3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6차 산업이라는 것이. 하나는 뭐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 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융복합 시켜가지고 뭐 신상품을 만들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6차 산업이다라는 식의 논의죠. 뭐 기술 접합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례를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농업만으로는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쭉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농산물 가공이나 농촌 관광으로 경영을 좀 다각화하자. 그래서 뭐 경영 다각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6차 산업이다. 그래서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다 하자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한 개별 경영체가 농가더러 농산물 가공도 하고 농촌 관광도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농사만 짓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경영체 수준이 아니라 마을이나 읍면이나 지역사회 수준 차원을 확대를 하자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농사만 짓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중에 누군가는 그 농업의 연장선상에서 농촌 관광을 한다든지 농산물 가공을 하면 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편인데, 이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2차 산업 종사자들, 3차 산업 종사자들이 원래 있는 거죠. 네. 있는 분들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다 각자 농사 짓고 각자 뭐 식당을 하고 각자 숙박업을 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모여가지고 네네. 지역의 농촌 관광을 좀 하나의 컨셉 아래, 이렇게 할 때는 지역의 농업도 필요합니다. 농산물들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뭔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부문 종사자들이 제휴하고 협력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6차 산업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주장들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업만으로는 워낙에 지금 농촌 경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앞에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6차 산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송 기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귀농귀촌이 만만치 않은 일이고, 이 6차 산업이, 지금 거론되는 6차 산업이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농민들이 느끼는 그 6차 산업 화두에 대한 이해를 보면, 사실 농사로 못 먹고 사니까 또 어문 소리 한다, 뭐 이런 식의 사실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 몇 년 전에 그 농협 쪽에서 그 농협 광고, 이미지 광고 하는 그 홍보 문구를 보면, 농민 여러분, 농사만 지으십시오. 유통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농민 여러분, 농사만 지어서 굶어 죽습니다. 2차, 3차 융합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평생을 농사 지어오신 분들은 사실 황당한 일이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게 부당한 현실일지언정 현실이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 나가야 된다는 그 망에서는 사실 수용을 하고요.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자들이 자기 농업 기반 구축하고 마을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6차 산업의 조기에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고, 궁극적으로 6차 산업은
그 마을 단위든 지역 단위든 그 사회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그 토대에 기반한 6차 산업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귀농자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청년 실업 116만 명 시대에 귀농 귀촌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김 의원님, 청년 실업과 귀농 귀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워낙에 도시에서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층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인 상황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농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노동 분야의 실업 문제를 좀 완화시키거나 새로운 출구로서 귀농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귀농인이 많다고 해서 그 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을 잘해야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귀농을 한다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다시 도시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점점 줄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를 막아야죠.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그만큼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니까 농업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가 이제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물론 이제 달리 표현하면 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농업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차원에서도 이 한국의 농업 부문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귀농을 시도하는 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송 의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일자리가 상당히 드물지 귀하죠. 그래서 실제 영농 과정에서 뭐 영농 보조를 하는 그런 정도 일자리만 가능한데 실제 저희 마을을 보면 그 15년 전 제가 이제 처음에 초기 정착에 살 경우에 마을 한 70가구 중에서 농민이 아닌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민이 아닌 가구가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영농에 종사 안 해서 어떤 특별한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영농인이 아닌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도시에서 그 노후자금, 뭐 여유자금을 가져와서 논다든지 사실 이런 분들이 거의 다인 거죠.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농민이 아닌 농민이, 주민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농가소득 그 비율을 보면 실제 그 농업소득이 농가에서 차지하는 소득이 한 35%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농해소득이 한 50%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 한 15에서 20% 뭐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농해소득을 사실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농해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사실 그 이웃 밭에 품팔러 가서 버는 소득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제가 현실에 느끼는 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회복지 관련한 그 사회적 일자리가 그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에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환경이나 그 지역 문화 뭐 이런 그걸 뭐 발굴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에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이제 봐집니다. 이제 문제는 정책 의지가 중요한 건데 저희 마을도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무려 70억이라는 예산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사람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는 부분은 아주 제한적이고 작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돈을 갖다가 인프라를 갖추는데 시설을 짓고 이제 이러는 이제 사항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을은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 인근에서 보면 수십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운영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예산들을 갖다가 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돌린다면 아주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지금까지 귀농 귀촌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줄여가고 있는 귀농 인구 늘리기로는 미래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귀농 정책의 패러다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정책을 개선시키고 또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농업 발전이라는 문제에서 봐야 됩니다. 한국 농업에서 가장 큰 현재 과제가 뭐냐? 라고 누구에게 물어보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께 물어봐도 바로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지을래? 오히려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신규 취농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도 계속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분들에게 농업이라는 것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첫째가 자본이죠, 자본. 뭐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한 4천만 원 좀 넘는다고 보는데 벼농사 지어서 4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려면 글쎄요, 논이 한 2만 평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웬만한 논 한 평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20억입니다. 20억이면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4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통계수 나오듯이 귀농하신 분들 1년차의 영농 규모가 0.44헥타밖에 안 됩니다. 이 자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 귀농인들이 지역의 농업을 이어받을 잠재적 계층인 이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오면 한 처음 1년에서 3년 정도는 월급 받고 농업 노동자로 일할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업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가 청년 귀농인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농업 노동자로. 그래서 이분들은 월급을 받고 농사를 짓는 거죠. 한 1년, 2년, 3년. 그래서 월급 받고 끝이냐 이게 아니고 의무가 있죠. 그렇게 월급 받으면 3년 동안 이 기간을 끝나고 졸업한 뒤에는 건강한 자영농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창업농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세우고 교육 수립하고 월급 받고 농사 짓는 동안 마땅히 교육도 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끝나고 나면 그 계획을 보고 도지사나 농림부 장관이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월급 받고 농사 지으면서 충분히 자영농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자본 문제죠. 파격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명분 있는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체계적인 정책 서비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차원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이 아니라 한국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 귀농귀촌이라는 현상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시골에 내려오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살려고 내려오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소득만으로 한 가구의 가게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특이하게도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집은 계속 농사를 짓고 살고 싶은데 이 작은 땅덩이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군가는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 농가 가구원 중에 누구는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제 생각에는 해야 되는 그 다른 일이 기왕이면 농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면 어떻겠냐는 거죠. 농촌 지역사회는 굉장히 지금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도 계시죠. 요양보호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문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수요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 사실은 집행이 되고 있고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기왕이면 그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을 농촌에 계신 귀농가구의 가구원,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할 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또는 귀농가구가 아니고 토박이 주민들 중에 누구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공적으로 투입되는 사회 서비스 정책 예산을 받아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의 정책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귀농귀촌이라는 현상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 설계, 그다음에 사회 여러 구성원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기자, 그동안 농촌을 꾸준히 취재해 오셨는데 어떤 조언을 주고 싶습니까? 현재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어떻게 지키고 이어갈 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 귀농 정책도 좀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좀 귀농 귀촌인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 농촌 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좀 발전할 수 있는 그 경제 모델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초점이 좀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 국장님, 귀농 귀촌이 이제 개인적인 삶의 형태를 바꾸는 단순한 게 아니고 김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의 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김 의원님 말씀 저도 이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물론 이제 손을 봐야 되고요. 네네. 다만 하나 이제 아까 송성일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한계를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중심, 하드웨어 중심, 여기서 사람 중심으로 좀 정책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제 우리 도정에도 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귀농 귀촌을 해서 농촌 사회,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활력도 주고 또 실제로 이제 보면은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있지만 우리 동네 이제 농어촌 그 농업 이제 대상을 이제 매년 시상을 합니다. 10명 내지 11명을 이제 분야별로 시상을 하는데 귀농 귀촌인들이 한 4명 내지 5명이 거기에 늘 수상을 받습니다. 불과 이제 10%도 안 되는 귀농인이 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는 농촌 사회에 굳이 이제 이분들이 뭐 사업을 잘한다 뭐 한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굳이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제 우리 농촌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이제 활력을 주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귀농 귀촌 정책 내지는 이제 농촌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라면은 좀 더 이제 사람 중심이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이제 대안이 문제가 있다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 이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송 이장님 역시 그 귀농 정책의 출발점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을 그렇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 질문인데요. 일단은 좀 그 농민뿐 아니고 다양한 그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으로 농촌이 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생산이라는 기반이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농촌은 다양한 삶도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인 이유는 농업이라는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기 때문에 1차적인 농업을 지키는 토대 속에서 다양한 삶들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정책적 의지를 모아 나가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에서 60, 70년대에 불었던 뭐 땅으로 돌아가기 이런 이제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그 문명 비판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반자본주의, 뭐 생태, 환경, 뭐 소수자 권리 같은 그 히피 운동의 연장선에서 일종의 미국식 귀농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불고 있는 귀농 열풍조차도 단지 이렇게 도시의 실업을 뭐 해소하기 위한, 혹은 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차선으로 선택하는 귀농의 삶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뭐 반시장, 뭐 반경쟁, 뭐 이런 측면들을 분명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귀농자들이나 귀농 준비생들을 접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드러난 사실들인데, 그래서 이 귀농 정책이 그 시장 경쟁력을 갖는 귀농자를 양성하는 쪽으로만 너무 좀 편향돼서 진행돼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분들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귀농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정책적 배려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귀농 정책의 그 좁은 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귀농 귀촌, 이제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내실을 다져서
미래 농업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농 인구 늘리기만 너무 강조된 지금의 정책들을 과감히 고쳐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흔들리는 우리의 농촌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